네, 이번 시간은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결합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단원입니다. 봅시다. 원소의 주기성 이렇게 되어 있죠. 원소와 주기율표. 일단은 원소 정의, 그리고 원자가 뭔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 얘기를 좀 할게요. 원소의 주기성 나와 있는 부분에서 원소와 원자, 요거 구분부터 갈게요, 얘들아. 원소는, 원자는 이게 고3 때도 계속 헷갈리는 포인트거든.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물 분자가 있어요. 원소는 뭐냐면 일단 정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성분 이게요, 종류를 뜻하는 거야.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진짜 실제 입자, 수, 개수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할 때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 뭡니까? 그럼 수소와 산소요, 이러면 돼. 물을 구성하는 원자 뭡니까? 이러면은 입자 수까지 얘기를 한 거라서 수소 2개와 산소 1개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분해되잖아요. 우리 커크도 배웠잖아요. 그거는 얘들아, 원자야. 입자를 얘기할 때 그런 거고, 지금 얘는 성분.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순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순물질이 뭔데요? 이럴 수 있거든? 일단은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아. 뭔가 순수하게 걔네들끼리 이렇게 있나 보다. 이건 맞는데 정확하게 물질을 또 분류하셔야 돼요. 물질은 지금 말한 대로요,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분류가 돼요. 지금 순물질, 순수하게 그 해당 물질만 있다 이런 건데요. 거기서 또 갈립니다. 호원소 물질과 화합물. 그리고 혼합물은요, 우리 중학교 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어. 대표하는 예시는요, 호던소, 원소 하나가 물질을 구성한다 이런 거예요. 산소, 수소, 나트륨 이런 거. 화합물은요, 지금 말한 물, 염화나트륨 이런 거. 더 이상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소나 산소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물만의 성질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순물질이야. 그리고 균일 혼합물은요, 소금물, 설탕물 이게 대표고, 불균일 혼합물은요, 뭔가 딱 봐도 불균일해. 광물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액체 같은 거 섞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광물, 고체끼리의 불균일 혼합물이고, 그리고 우유 같은 거 조금 지나면 이렇게 아래 가라앉는 침전물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불균일한 겁니다. 오케이? 은근히 이 스펠링 때문에 혼합물, 화합물 많이 헷갈려 해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요, 약 110여 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런 호던수 물질 같은 거 또는 18종 나 혼자 사는 기체들 요런 애들, 그치만 대부분요,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해서 물질을 구성하다 보니 110개보다 훨씬 많은 물질 수가 존재해요. 오케이. 주기율, 이건 뭡니까? 주기율이다라는 건 성질이 비슷한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진짜 표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과정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주기율의 발견 과정에서요, 사실 얘네들은 조금 빈도가 좀 낮고요. 데베라이너 중간 정도, 그리고 가장 빅매치는 빅뱅에서처럼 멘델레이프와 모즐리,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그래도 배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한번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옛날 일적에 33종밖에 없을 때, 지금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요 정도지. 요 상황에서요,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 우린 이제 공부를 좀 했단 말이야. 뭐야, 분류 기준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얘들아? 분류 자체가 주기성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무런 그냥 상관없이 얘네들이 이렇게 띡 분류가 되어 있지. 그치만 이런 분류 자체도 할 생각을 못했어. 그럴 당시에 라부아제가 요 정도 분류한 것도 대단한 업적이구나. 의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높게 업적을 삽니다. 베베라이너는요. 새쌍씩 원소를 묶기 시작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건 아니고요. 원자량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일조했어요. 무슨 말이냐? 실험을 하다가 A랑 성질이 비슷해. 결과가 비슷해. 그러면은 묶고 또 B랑 성질이 비슷해. 그러면 또 묶고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실험 결과로 묶인 요 녀석들의 관계가 원자량이랑 이런 식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런 걸 알아냅니다. 나중에 이것들이요, 족이랑 관련이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얘가 쓸데없는 실험을 한 게 아니구나. 아주 큰 의의를 또 부여합니다. 하나 더 의미를 얘기하면요. 먼저 발견된 칼슘이나 요 바륨의 원자량, 평균치를 중간값 스트론튬이 같더라 라는 것까지 지금이랑 아주 중요한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밝히진 못했지만. 오케이. 뉴렌즈, 얘는 옥타브설이라 그래서 옥타라는 건 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비활성 기체가 없었을 때만 잘 만족. 그러다가 얘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빅매치 얘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 63종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증가된 원소수 보이죠? 그때 아직까지도 원자량이라고 믿었어. 그러면서 멘델레이프가요 연구를 해 나갔는데요.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캐치해서 얘는 최초 너무 중요해. 우린 최초 좋아하지? 최초로 주기율 표로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봐봐. 63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빈칸이 많겠어요. 밑에 보면은 얘네 110여 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 63개밖에 없으니까 빵빵빵빵 빵꾸가 나 있었다. 그 뜻이야. 그러한 빈칸들을 남겨놓고 연구를 한 거지. 왜냐? A 다음에 원자량 B 1차이가 나. C 근데 갑자기 F 그러면은 여기 뭔가 현재 발견이 안 된 거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한 거야. 우리가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연구를 하는 거랑 무언가를 의심하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그렇게 연구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업적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멘델레예프는 조금 수정 상황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졸리 걸로 대체됐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새로운 원소 발견에 기여를 했고요. 지금 원자량 순이다라는 게 모순된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주기성 벗어나 예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예외가 많아져.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자량은 원자 번호랑 거의 비슷하거든. 하지만 100%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때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미했기 때문에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측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얘 지금 원자량 순이 계속 모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모졸리가 발달된 실험 연구로 X선 연구라고 해요. 이걸로 양성자 수 개수로 나열을 다시 해본 거야. 그랬더니 멘델레예프가 얘기했던 주기성을 벗어나는 것들이 예외가 아니라 정말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걸 재배열함으로써 원자 번호를 매깁니다. 뭐로요? 양성자 수로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대 주기율표가 됐어. 현대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뭐로 바뀌었다? 원자 번호로 바뀌었다. 이게요 계속 바꿔놓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짚으면 얘들아 모줄리와 멘델레예프 맨날 바꿔놓거든. 뭐를요? 원자량 순, 원자 번호 순. 오케이? 최초의 주기율표,
현대 주기율표. 이거 계속 바꿔놓습니다. 제발 조심해서 낚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현대 주기율표에서요. 우리는요. 1에서 18족이다 라고 하는 세로. 요게 족 번호예요. 그래서 18번까지. 그리고 1에서 7주기. 가로. 요것들이 요렇게 가로. 이것들이 주기입니다. 그런 것도 유치하지만 1에서 18주기. 1에서 7족.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놔요. 제발 이런 것들은 정신 차리고 보기 잘 걸러내야 돼. 같은 족 애들은요. 뭐가 같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근데 꼭 깍두기 이러한 수소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같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족 원소 같은 패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질이 유사해서 어떻게 나열했다? 세로에 오도록 나열했다. 됐습니까? 3에서 12족은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쓸 거예요. 아예 안 쓰느냐? 그건 아니고 계속 쓸 거야. 철도 쓰고 구리도 아연도 등등등 계속 쓸 건데 우리는 20번까지를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칼륨, 칼슘 이 상황에서요. 여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뽑아서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중간에 13족인데 연결을 하다 보면은 얘를 3족. 그리고 16족인데 걔를 6족. 이런 식으로 또 바꿔놔요. 조심해서 우리는 3족, 6족.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얘네 안 쓴다. 13족, 16족이다.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지칭하는 용어 한 번 더 언급하면요. 얘네들 지칭을 어떻게 한다? 1족은 알칼리, 금속. 근데 누구 빼고? 수소 빼고. 그래서 얘네들은 알칼리. 내가 1족으로 말하거나 알칼리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쪽은요. 할로젠. 20번 밖에 넘어가는 브로민과 아이오딘 얘네까지 17쪽은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같이 나올 거고요. 18쪽은요. 비활성 기체 또는 단원자, 분자 이렇게 말해요. 용어 알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금속, 비금속 요 분류하는 표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얘들아. 요 금속과 비금속 위치부터 이온을 어떻게 만드는가 요거까지 갈 거고요. 예외적인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금속 원소는요. 왼쪽에 존재하고요. 중앙에 존재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우리가 20번까지를 외우다 보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비금속들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봐봐. 요 노란 색깔로 표현한 요게 금속이거든. 금속이 훨씬 많아. 오케이? 그게요. 중앙의 요 전체, 요 중앙 전체를 요렇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왼쪽과 중앙인데요. 깍두기가 항상 있어서 걔를 조심해야 돼. 수소는 비금속인데 왼쪽에 있어. 예외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기. 비금속은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 여기서도 예외가 되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상온에서의 상태는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갑니까? 상온에서의 상태는요. 요 고체 상태가 대부분이고 얘는 기체와 고체가 대부분인데 둘 다 예외는 액체 상태가 돼요. 얘는 순위 액체. 얘는 브로민이 액체.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순, 브로민, 요런 게 예외다라는 거. 잘 보시고, 광택은요, 있고, 없습니다. 대부분 광택은 은백색인데, 예외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주 쓰지만 은백색이 아닌 것. 구리, 붉은색. 금, 노란색. 우리 알고 있죠?
비금속 광택 없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 있고 없습니다. 열, 전기 잘 통하게 한다 이거거든. 근데 예외. 탄소 성분을 가지는 것 중에서도 흑연. 요걸로 기억하면 돼요. 얘는요, 전기를 잘 통하게 해. 열 전도성보다는요. 연성과 전성은요, 길게 늘어나거나 넓게 퍼지거나 이거거든. 금속은 당연히 늘어나니까 우리가 도선처럼 길게 만들고 퍼지니까 알루미늄 호일처럼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비금속은요, 고체라고 할 때 다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얘는 연성 그리고 전성 없습니다. 얘네들이 연성, 전성 늘어날 수 있다면 샤프심 우리가 한 개를 가지고 한 통도 아니야. 한 개를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겠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온의 형성 얘는요 양이온. 어떻게 전자를 이렇게 잃어서 얘는요 음이온. 이름까지 쓰자. 얘는요 전자를 이렇게 얻어서 요거는 결합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용되는 것들은 요렇게 한번 보시고 얘는 14족으로 요렇게 사용되는 반도체인데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지금 금속, 비금속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상온에서의 상태를 물어보는 건 이러한 녹는 점, 그리고 정확하게는 요 NP뿐만 아니라 BP까지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좀 고체 상태인 게 NP-BP가 높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각 단원에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할 거고 우선은 딱 봐도 녹는 점, 끓는 점 얘는 매우 낮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된 거고 얘는 녹는 점 이렇게 높은데 끓는 점은 그 뒤에 있을 거 아니야. 녹은 다음에 끓으니까요.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그때 NP 녹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BP 끓는 점을 지난다 하는데 녹는 점 자체가 뭐 이렇게나 높은데 끓는 점까지 알 필요도 없이 얘는 고체 요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진도, 오늘 진도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상황들 이제 만나서 해결을 할 겁니다. 이론책 문제들 잘 정리해서 본 수업 시간에 오십시오. 컨디션 조절 잘해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